안녕하십니까.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11장 한 모집단에 관한 추론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49개 되는데 둘로 나눠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집단이 하나일 때 하나의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하나의 모집단에 관한 추론해 가지고 이 그림은 앞에서 나왔던 거죠. 지금 모집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집단의 모수를 갖다 추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추론하기 위해서 샘플에서 통계량을 구해가지고 이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이런 작업이죠. 이제 본격적인 통계적 추론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세 개의 모수를 추정하고 검정하기 위한 기법을 갖다 보는데 세 개의 모수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모평균 미호하고 또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모비율 P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해야죠. 그에 대한 기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인데요.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추정과 가설 검정에서는 추정과 가설 검정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앞에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때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려져 있을 때 모평균을 추정하고 또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앞에 10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통계량이죠? G 통계량이죠. G 통계량 해가지고 x-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물론 G 통계량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G 통계량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방법을 살펴본 것이고 이럴 때 G 통계량을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모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나요? 모 표준 편차는 종종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모 표준 편차는 대부분 다 모르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검정 통계량을 써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은 뭐냐? T 통계량을 이용합니다. 스튜던트 T. 근데 우리가 보통 T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죠. T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가정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 조건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필요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시작할 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를 갖다 모르는 경우 검정 통계량이 뭐다? T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T 통계량을 이용한다는 거 봐주시고 T 통계량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T 통계량이니까 x바 마이너스 뮤 x바 마이너스 뮤 한 다음에 뭐예요? 뮤 한 다음에 루트 n분의 s로 나눠야죠. 루트 n분의 s. 왜냐면 이제 시그마는 모릅니다. 시그마를 모르니까는 시그마 대신에 x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써야 되는 겁니다. 표본 표준 편차죠. s를 써야 되는 건데 s를 쓰기 때문에 따라서 통계량은 t 통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t 통계량은 자유도가 얼마죠? 자유도가 n-1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모를 때 검정 통계량은 t 통계량이다. 그리고 t 통계량 x-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고 자유도가 n-1인 t 통계량, 이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합니다. s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G 통계량 대신 T 통계량이고 시그마가 아니라 뭐예요? 시그마 대신에 뭐죠? s를 갖다 사용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뮤에 관한 모평균 뮤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자, t 통계량입니다. x μ 나누기 루트 n분의 s. 예, 자유도가 n-1인 자, t 분포를 따릅니다. 일단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차이점이 g 통계량 대신에 t 통계량 쓰고 시그마를 모르니까 s를 사용한다는 거, 요걸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모평균 미효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량도 확인해 봐야죠. 신뢰 구간 추정량 앞에서 어떻게 됐었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뢰 구간 추정량도 x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g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t 서브 2분의 알파입니다. t 서브 2분의 알파고 자유도까지 표시를 해야 돼요. 콤마 한 다음에 자유도까지 표시해 줍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s가 되는 것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인데 자유도가 n-1이고 루트 n분의 s를 갖다 곱해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구합니다.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서 연습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이 신문용지 재활용 공장에 대한 연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신문용지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존도 중요하고 자원 재활용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가능한 활동 중에 에너지 사용의 감소도 포함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원 재활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 자원으로부터 제조되는 대부분의 생산물들은 상당히 더 비싸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외가 바로 신문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용지는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갖다 이제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골판지 상자도 만들고, 골판지 상자도 역시 재활용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고. 그래서 신문을 갖다 재활용하는 것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신문용지의 경우에는 이걸 재활용하는 것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윤이 나오려면 가구로부터 이걸 수집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신문용지 재활용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가구로부터 신문용지를 수집할 때 지불돼요. 자,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신문용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쓸모가 많고 또 가격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신문용지를 수집해가지고 재활용하려면 일단 수집할 때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거. 자, 최근에 많은 회사가 신문용지를 수집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재무분석가가 각 가구로부터 수집되는 주간 평균 신문용지량이 2.0 파운드를 초과하게 되면 이윤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자, 평균 신문용지량이 2.0 파운드를 초과하게 되면 이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이제 신문용지 재활용 공장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려면 2.0 파운드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죠.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갖다 합니다. 가지고 한 대형 커뮤니티로부터 148가구로 구성된 임의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가지고 각 가구가 재활용을 위해서 버리는 주간 신문용지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책에는 148가구의 그 신문용지량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원래 제공되는 CD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신문용지 재활용 공장이 이윤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 파운드를 초과하면 이윤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뭐죠? 2.0 파운드를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아이덴티파이. 자, 문제의 목적은 가구당 버리는 신문용지량의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검정돼야 하는 모수는 뭐죠? 모평균 미율을 갖다 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모평균이 2파운드보다 큰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럼 모평균이 2파운드보다 큰지를 갖다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경우 자, 대립가설은
대립가설하고 귀무가설은 설정을 해야죠. 먼저 뭘 설정합니까? 대립가설 먼저 설정하는 거죠. 대립가설 H1은 자, 뮤가 2.0보다 크다는 거죠. 뮤가 2.0보다 크다는 게 대립가설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귀무가설이 나오죠. 귀무가설은 뭡니까? H0은 뮤가 2.0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자, 귀무가설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대립가설을 제시합니다. H0은 뮤 이퀄 2.0이고 H1은 뮤가 2.0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검정통계량은 뭐예요? 검정통계량은 T통계량이죠. 자, 시그마를 모릅니다. 시그마 모르고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통계량은 T통계량 사용합니다. 앞에서 봤던 거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 해가지고 T통계량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대립가설 H1이 뮤가 2.0보다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 1%를 정합니다. 자, 유의 수준을 갖다 1%로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정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2.0 파운드가 안 되는데 신문용지 공장을 새로 설립했다. 기회비용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갖다가 철저한 통제를 위해서 유의 수준을 갖다가 1%로 아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1%에서의 기강력을 구합니다. 기강력 구합니다. 자, 기강력 해가지고 기강력은 얼마예요? T가 T 알파 그리고 자유도는 n-1입니다. n-1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의 수준 1%라고 했는데 그래서 T 0.01에다가 자유도는 얼마예요? 자, 지금 표본이 몇 개입니까? 표본이 148개죠. 표본이 148개니까 뭐예요? 자유도는 147입니다. 그래서 0.01 147인데 근데 뒤에서 우리가 T 확률표를 찾아보게 되면 147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7과 가장 근사한 것이 바로 이제 150이 있어요. 150. 자, 크게 잡아야 됩니다. 좀 더 크게 잡아가지고 140이 있고 150이 나오니까 147에 가까운 게 150이죠. 150으로 잡아가지고 확률표에서 찾으니까 2.351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1%에서의 기강력은 T가 얼마보다 크다? 2.351보다 큰 게 바로 기강력입니다. T가 2.351보다 큰 것이 기강력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표본으로부터 항상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가설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합니다. 14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된 것이 X바는 2.0, 2.18입니다. 뮤는 얼마예요? 2.0이죠. 2.0보다 큰지를 갖다가 알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S 계산했더니 S는 0.981이 표본으로부터 계산됩니다. 자, 표본 표준편차입니다. 0.981 나왔고 N이 148가구 아닙니까? 루트 148입니다. 이렇게 갖고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값이 2.24가 나옵니다. 그럼 2.24는 기강력에 속하나요? 아니죠. 기강력에 속하지 않죠.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 기강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기강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계산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계산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죠. 엑셀 출력물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엑셀 출력물인데 엑셀을 이용한 가설 검정해 가지고 T테스트입니다. T테스트고 모평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인이에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해가지고 자, 민 구하니까 2.18 나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편차 구하니까 0.98 나옵니다. 자, 하이포테사이즈드 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설 검정 2.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2.0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가 주어졌고 자유도는 147입니다. 가지고 T값, T통계량을 구했더니 T통계량 값이 얼마예요? 2.24입니다. 2.2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강력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죠. 자, P값도 보겠습니다. 여기 P값 나와 있는데 P값은 0.0134입니다. 매우 작죠.
매우 작다. 0.0134면은 뭐죠? 0.01과 0.05 사이에 있는 건데 거의 0.01에 가깝죠. 압도적인 증거 내지는 강한 증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테일입니다. t가 2.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이 가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테일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0.0134.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확인하시고, 자, 검정 통계량 값 t가 2.24입니다. 그리고 2.24는 2.351보다, 자, 기강력의 임계값이 2.351이었죠. 자, 기강력의 임계값인 2.351보다 작습니다. 또 검정의 P값은 0.0134, 아주 작죠. 그래서 1% 이후의 수준에서 가구당 버려지는 주당 평균 신문용지량이 2.0보다 크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죠.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용지 재활용 공장이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공장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자, 이렇게 해갖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정 통계량 값 T 2.24, 기강력의 임계값이 2.351, 자, 검정의 P값 0.0134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앞에서 가정이 뭐였죠? 가정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었죠. 그럼 그 가정이 맞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와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 조건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T 분포는 강건성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T 분포는 강건성을 갖는다. 자, 강건성 해가지고 로버스트라고 합니다. 로버스트라고 하든지 또는 아니면 뒤에다가 니스 붙여가지고 NESS 붙여가지고 로버스트니스라고도 합니다. 강건성. 자, T 분포는 강건성을 갖는다. 이 강건성을 갖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모집단이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만 아니면, 자, T검정과 신뢰 구간 추정치의 결과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만 아니라면 T검정과 신뢰 구간 추정치의 결과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거. 이게 바로 강건성이에요. 그래서 T분포는 강건성을 가진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립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린 다음에 얼마나 종 모양에 가까운지, 아니면 얼마나 종 모양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났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번 분석을 할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히스토그램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모집단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제시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여겨질 수 있고, 자, 이 경우 T 통계량들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강건성이라는 용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건성을 따른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만 아니라면 여전히 타당하다는 거, 이런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히스토그램 그려봤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려봤어요. 신문용지량, 도수 해가지고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종 모양이죠.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서 종 모양에 가깝다. 따라서 T 통계량들에 의한 추론은 타당하다 이거죠. T 통계량들에 의한 추론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를 모를 때, 자, 모평균
미율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갖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 조건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한한 모집단인 경우, 유한한 모집단인 경우 유한한 모집단의 합계에 대한 추정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추론 기법들 대부분 다 그래요. 추정이나 가설 검증이나 이런 데서 봤던 추론 기법들을 갖다 보고 실제로 이제 시그마를 모를 때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모집단이 무한히 크다고 가정하면서 도출된 결론이죠. 모집단이 무한히 크다. 이런 가정하에서 도출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모집단은 그렇게 무한하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집단은 유한합니다. 그럼 만약에 모집단이 작다면 또 조정을 해야 돼요. 모집단이 작을 때 검정 통계량과 신뢰 구간 추정량은 유한 모집단 교정계수를 사용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한 모집단 교정계수라고 해요. 유한 모집단 교정계수를 사용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집단이 작다고 했는데 얼마나 작을 때냐? 모집단이 얼마나 작을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 표본 크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입니다. 표본 크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다면 유한 모집단 교정계수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유한 모집단 교정계수를 통해서 교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대적으로 크다면. 그러면 여기서 큰 모집단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표본 크기의 몇 배? 20배입니다. 표본 크기의 20배입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의 20배가 되는 모집단. 이 정도면 뭐예요? 이 정도면 큰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표본 크기의 20배가 되는 모집단. 이러면은 유한 모집단 교정계수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모집단의 경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한한 모집단이라고 하면 유한 모집단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한한 모집단에서는 모집단 합계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이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검정 통계량도 봤었고 또 한 가지 신뢰 구간 추정량도 구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모집단 합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하한과 LCL과 신뢰 상한 UCL에 관한 UCL을 갖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모집단의 크기를 갖다 곱해야 됩니다. 곱한다. 그래서 이 경우 모집단 합계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은 신뢰 구간 추정량은 앞에서 봤었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자유도 표시합니다.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인데 여기다가 N을 곱해줘야 돼요. N을.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입니다. N은 모집단의 크기를 갖다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 구간 추정량을 계산합니다. 요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별 사례는 아닌데 약 100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한 도시에서 추출된 100만 가구 도시인데 5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500가구의 표본을 가지고 할로윈 캔디에 대한 가구당 평균 지출에 대한 95% 신뢰 구간 추정치는 하한은 20, 상한은 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자. 그럼 이 도시에서 할로윈 캔디에 지출된 총 금액은 얼마냐? 총 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구당 평균 지출에 대한 95% 신뢰 구간 추정치의 상한과 하한의 총 가구가 얼마예요? 100만 아닙니까? 100만을 곱해야죠. n이 100만입니다. 여기다가 n 100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그리고 루트 n분의 s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가지고 이걸 구하니까 추정치는 하한이 20이고 상한이 얼마야? 30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상한과 하한 제시했지만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을 곱해야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할로윈 캔디에 지출된 총 금액은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와 3천만 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 수를 다 곱해요. 가구 수를 다 곱해가지고 모집단의 수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추정 금액이 나오죠. 2천만 달러와 3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한한 모집단의 합계 추정하기,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평균에 관한 추론을 갖다 봤습니다. 모평균에 관한 추론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분산에 관한 추론입니다. 자, 모집단의 변동성에 관한 추론에 관심이 있다. 변동성. 그럼 이 경우 검토해야 하는 모수는 뭐예요? 모분산이죠.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이 경우 이제 모분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당연히 표본 분산 S 스퀘어가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 일치 추정량이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입니다. 표본 분산 S 스퀘어는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불편, 일치, 상대적 효율적인 추정량입니다. 그럼 이 경우 모분산에 관한 추론에 사용하는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뭐냐? 카이스퀘어 통계량입니다. 카이스퀘어 통계량. 그래서 카이스퀘어 해가지고 시그마 스퀘어분의 n-1 S퀘어예요. 카이스퀘어고. 그 자유도가 n-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자, 모분산을 추론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입니다. 뭐예요? 카이스퀘어 통계량. 모평균을 추론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은 뭐예요? T 통계량입니다. 물론 시그마를 모를 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시그마를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모르면서 모평균을 추론할 때는 T 통계량, 모분산에 관한 추론하고자 할 때는 카이스퀘어 통계량입니다. 이런 걸 직접 펜으로 쓰는 이런 거라면 사실은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냅니다. 카이스퀘어 같은 거 이제 직접 써가지고 이제 답안 작성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컴퓨터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식 참 쓰기 어렵죠. 물론 식 만드는 거 쓸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수식 편집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수식 편집해 가지고 이거 쓰라고 하면은 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못 내고, 그래서 그만큼 시험 문제 내는데도 또 제약이 있습니다. 뭐 제약이 있지만 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것도 나오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카이스퀘어 통계량입니다. 시그마 스퀘어분의 n-1 S퀘어. 자유도가 n-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설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통계량 나왔고, 여기서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뭐예요? 카이스퀘어 서브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카이스퀘어 뭐예요? 1 서브 1 2분의 알파입니다. 요 사이에 속한 확률인데 요 사이에 속한 확률이 얼마예요? 1 알파입니다. 자, 확률입니다. 카이스퀘어가 카이스퀘어 2분의 알파, 서브 2분의 알파, 그리고 카이스퀘어 1 서브 2분의 알파 사이에 속한 확률 1 알파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부터 이제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 구할 수 있죠. 신뢰 구간 추정량 구해가지고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구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요. 자, 신뢰 하한은 뭐예요? 신뢰 하한은 카이스퀘어 서브 2분의 알파. 신뢰 상한은 1 카이스퀘어 서브 1 2분의 알파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 상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신뢰 구간 추정량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스퀘어 통계량 확인하시고, 카이스퀘어 서브 2분의 알파하고 카이스퀘어 1 2분의 알파 사이에 속한 확률 1 알파라는 거. 또 여기서 신뢰 구간 추정량이 신뢰 하한과 상한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 문제 한 번씩만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어지간한 책에서는 또 연습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아주 그냥 숙달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간은 유사하면서 차이가 나는 연습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에 비슷한 예인데 용기에 액체를 채우는 기계의 일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기에 액체를 채우는 기계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실제로 액체 양이 약간만 변동해야 되는 거죠. 약간만 변동해야 된다. 만약에 지나치게 변동하고
똑같이 뭐 사이다 한 병 샀는데 어떤 건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어있다. 그럼 신뢰성이 전혀 없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사이다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본 다음에 제일 많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액체 투입 기계를 개발한 새로운 투입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은 이 기계가 1리터의 용기에 1리터의 용기, 1리터가 10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1000세제곱센티미터 1리터의 용기에 매우 일관성 있게 액체를 투입해가지고 투입 액체량의 분산이 1제곱cc보다 작다고 자랑합니다. 1제곱cc보다 작다고 자랑한다. 단어가 리터도 나오고 리터가 세제곱센티미터 1000세제곱센티미터 그럼 cc는 뭐죠? 1cc cc는 큐빅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죠. cc가 큐빅 센티미터 해가지고 1리터 이퀄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퀄 1 큐빅 센티미터 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cc 세제곱센티미터 갖고 이제 1000단위에서 바로 1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장의 이와 같은 주장의 진실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지고 25개의 1리터 용기에 채워진 액체의 양을 임의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투입된 실제로 투입된 액체 양을 측정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자, 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자, 새로운 액체 투입 기계를 개발한 사장의 주장이 옳은지를 5%의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라 이겁니다. 자, 유의 수준은 5%입니다. 이제 5%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자, 문제의 목적 인식을 해야죠. 자, 새로운 기계에 의해서 1리터 용기에 투입되는 액체량에 관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구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구간 데이터고 1리터 용기에 투입되는 액체량의 변동성, 분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변동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심 대상이 되는 모수는 뭐예요?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드입니다. 관심 대상이 되는 모수 모분산이다. 자, 이제 새로운 기계를 개발한 사장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거죠. 자, 대립가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립가설은 자, 시그마 스퀘어드 1보다 작다고 설정되는 거죠. 1cc보다 작다고 사장이 주장했잖아요. 1cc보다 작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립가설은 자, 시그마 스퀘어드는 1보다 작다 해가지고 설정합니다. 그럼 당연히 규모가설은 시그마 스퀘어드는 1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가설 검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은 카이스퀘어 통계량으로 했죠. 자, 시그마 스퀘어분의 1 곱하기 S 스퀘어입니다. 자, 카이스퀘어 통계량이고 자유도는 n-1인 이런 카이스퀘어 통계량입니다. 여기서 5% 유의 수준에서 기간형을 설정합니다. 5% 유의 수준에서 기간형을 설정하는데 자, 카이스퀘어드가 기강력인데 카이스퀘어드 여기서도 1-알파입니다. 1-알파고 옆에 자유도를 표시를 해야 돼요. n-1 가지고 이제 알파가 0.05니까 카이스퀘어드 1-0.05 그리고 자 25개 병을 갖다가 실제 조사해 봤죠. 자유도는 25 빼기 1입니다. 24죠. 24 가지고 뒤에 나오는 카이스퀘어 확률표가 있습니다. 부록에 카이스퀘어 확률표가 있어가지고 0.95하고 24에 해당하는 카이스퀘어 값을 찾으니까 13.85가 나와요. 자, 기강력입니다. 기강력. 그래서 카이스퀘어드가 13.85보다 작으면 기강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가설 검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자, 카이스퀘어도 이렇게 썼죠. 구하게 되면 n-1이니까 25 빼기 1이고요. S퀘어 자, 25개 표본에서 구하니까는 S퀘어가 0.6333 나옵니다.
그럼 시그마 스퀘어드는 당연히 얼마예요 지금? 1cc보다라고 그랬죠. 1cc. 자, 요게 시그마 스퀘어드 해가지고 1cc. 자,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니까 1 넣습니다. 나온 값이 얼마냐? 15.20입니다. 자, 15.20이라고 하면 기강력이 얼마였어요? 기강력은 카이 스퀘어드가 13.85보다 작다는 게 기강력이었잖아요. 근데 15.20이니까 기강력에 속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 15.20은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 기강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해야죠. 자, 계산한 결과인데 엑셀 출력물입니다. 카이 스퀘어드 테스트예요. 분산에 관한 카이 스퀘어드 테스트. 가지고 이제 샘플 베리언스 해가지고 표본 분산이 계산하니까 0.6333 나오고 하이포테사이즈드 베리언스는 1이었죠. 1cc보다 작다. 1cc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도는 25-1, 24고요. 카이 스퀘어드 통계량이 얼마? 15.20입니다. 자, P값 보세요. 원테일 P값. 자, P값이 얼마요? 0.085입니다. 0.085이면 0.01, 0.05, 0.05하고 0.1 사이에 있는 거죠. 약한 증거죠. 약한 증거. 0.085이면 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 새로운 기계를 개발한 사장의 주장이 옳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분산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1보다 적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장의 주장은 분산이 1보다 작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가설검정 결과는 뭐예요? 분산이 1보다 적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분산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산이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분산이 1보다 적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사장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이 1보다 적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용기에 액체를 채우는 기계의 일관성과 관련해 가지고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인데 이제 파트 2입니다. 자, 새로운 기계에 의해서 1리터 용기에 채워지는 액체량의 분산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좀 전에 카이 스퀘어 통계량 가지고 봤죠. 기강력을 통해서 봤지만 여기서는 자, 99%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 얼마죠? 카이 스퀘어인데 서브 2분의 알파 n-1입니다. 여기 분모가 뭐예요? 카이 스퀘어 1-2분의 알파죠. 그리고 n분의 n-1입니다. 자유도는. 이게 신뢰 구간 추정량이에요. 신뢰 상한과 신뢰 하한. 그래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구했고 그럼 신뢰 구간 추정량을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 지금 자, 95%입니다. 95%니까 여기 카이 스퀘어드 0.005 자유도 24. 여기는 카이 스퀘어드 0.995죠.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지고 뒤에 나오는 확률표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계산했더니 자, 분자는 다 같이 15.20이죠. 좀 전에 계산했던 거. 근데 이제 분모가 이 경우에는 45.56.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신뢰 하한은 0.3336이고 신뢰 상한은 1.537이 계산돼 나옵니다. 자, 신뢰 구간 추정량을 통해서 신뢰 하한과 상한을 갖다 알게 된 거죠. 여기서도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신뢰 구간 추정을 갖다 해본 겁니다. 엑셀을 이용한 신뢰 구간 추정이에요. 이것은 직접 자, 신뢰 하한 값이 주어지고 신뢰 상한 값이 주어져요. 엑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카이 스퀘어드 추정치 해가지고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에 대한 건데 신뢰 하한과 상한이 나옵니다. 계산했으면 해석은 해야죠. 해석. 그래서 예제 11.1에서 모분산이 좀 전에 봤던 거 말고 이제 11.3에서 모분산이 1보다 작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죠. 자, 1보다 작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럼 지금 본 예제에서는 뭐예요? 모분산이
0.3336 실내 하한과 상한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자 실내 구간의 일부다 크죠. 실내 구간의 일부는 일보다 큽니다. 그리고 실내 구간의 일부가 일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모분산이 일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분산이 일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론, 이걸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분산이 일보다 작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고 실내 하한과 상한을 봤더니 일부는 일보다 크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 봤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결론을 확인시켜 준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또 뭐예요? 자, 모분산에 대한 추론을 위한 필요 조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생략합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모분산에 대한 추론까지 해가지고 봤습니다. 자, 이제 모비율이 남아있는데 모비율은 자,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